안녕하세요. 비버비버 12화입니다. 오늘은 비버의 시선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시사보다 저는 이렇게 뭐 컨텐츠 보고 저희끼리 떠들어 재밌게 되는 게 좋더라고요. 아, 좋죠. 네,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는 영화를 좀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영화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3 불과 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를 다 극장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개봉 첫날 봤습니다. 개봉 첫날 보셨고 원투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원투를 제가 못 봐가지고 원투는 제가 조금 이제 유튜브에 영화 리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나서, 왜냐면 원투를 안 보면은 3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보고 좀 극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원투는 어떻게? 제가 3D 영화를 처음 본 게 아바타 1이었고 2도 역시나 극장에서 봤었고, 아마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영화 호불호가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딱 쏠려서 오케이한 과목은 어떻게든 좀 본방사수 하려고 하는데 3편 다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MSG? 저는 JJ님이랑 비슷하게 원투는 사실은 살짝 그냥 이렇게 내용을 좀 보는 식으로 파악만 했고요. 3는 이제 하도 저희 극찬을 하셔가지고 봐야 된다. 무조건 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3D로 무려 보고 왔습니다. 3D로 보셨구나. 네, 전 2D로 봤습니다. 안경 끼고 봤습니다. 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아바타 불가제 3가 현재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굉장히 강타하고 있는데요. 제작비가 굉장히 비싼 영화입니다.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얼마 들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천문학적인 숫자라고만 알고 있어요. 4억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4억 달러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천억 한 5천억 원? 그 정도가 넘는 금액이라고 하고 환율 치면 뭐 지금 더 올라갔겠죠. 영화 한 편에 4천억을 태운다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날두 이적료가 2천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호날두 2명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영화 한 편만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영화 만드는 게. 싸 보이기도 하고요. 어디가 모르게. 축구 팬으로서 호날두 2명을 살 수 있다? 라는 거는 호날두가 벌어들이는 금액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영화 티켓 값이 되게 비싸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영화가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그 평가가 좀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바타 3 영화는 3D 또는 특수관, 뭐 아이맥스관 이런 데서 봐야 된다라고 할 만큼 정말 영상미가 좋은 영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신데 70대세요. 노장이시죠. 네, 정말 지독하시다고 봐야 됩니다. 네. CG를 많이 썼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 CG인 듯 하는 게 보이는 게 실제 로케이션을 최대한 가서 촬영을 하는 게, 최고의 CG는 직접 가서 찍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찍은 영화들이었죠.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략한 좀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저는 아바타 세계관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그 원투 리뷰 영상을 보면서 3는 진짜 재밌겠다 라고 기대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투도 그냥 따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원투 리뷰 영상을 보니까는 3가 되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 갔는데 극장에서 보면서 좀 느꼈던 생각은 진짜 좀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잖아요. 한 3시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루할 틈이 좀 없었어요. 저는 좀 지루하지 않았고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도 되게 컸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영화로 끝나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게임으로 나온다 그러면 엄청 재밌는 어떤 어드벤처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아바타 세계관이 되게 좀 독특하면서도 어떤 작가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상상력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궁금한데. 제가 원 볼 때 무슨 생각했냐면 3D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3D 하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집에서 한쪽엔 빨간색, 한쪽엔 파란색 안경을 쓰고, 그것도 뭐 나름 3D라면 3D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는 의미의 3D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원 때도 3D, 투 때는 그게 더 정교해진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단 바다가 되게 무대였거든요, 2는. 그래서 이게 바다를 이렇게까지 구현할 수 있나? 네, 그때 마침 바다랑 비슷한 배경이 나왔던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 전후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어공주도 있고 그다음에 마블 시리즈에서는 이제 블랙팬서 2에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사실 바다라는 환경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물론 3에서도 바다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매력적이라고 느끼셨을 건데 엄청나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이쯤 했으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기술의 한계이지 않을까? 왜냐면 원 때 좀 허접했어요. 좀 많이 어지러웠거든요, 제가. 근데 2 때는 좀 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볼 수 있다 했는데 3 초입에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절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새를 타고 날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무슨 A와의 그 영체의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영혼의 공간에서 이제 노는데 처음에 장면 보고 제가 누구지 한참 생각하긴 했지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게다가 전 돌비 어트모스의 3D까지 해서 같이 봤거든요. 제가 특별관을 잘 안 가는 편인데 아바타만큼은 기술 때문에 본다는 생각 되게 했어요. 그리고 비싸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는 돼야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제는 영화관을 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바타 빼고 아바타의 시대가 열린 이후로 제대로 이런 테크 기반의 영화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제작사가 많지는 않아요. 일부 기술이라도 좀 차용을 하든 일부 파트라도 차용을 하든 혹은 뭐 어떤 형식지라도 좀 빌려와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든 좀 챌린지하는 구석보다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영화관 사이즈에서 어울리는 영화를 했다는 느낌 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3시간 내내 너무나 즐겁게 봤고 이게 바로 기술이다. 현대과학 영상기술의 정수가 이거다 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봤는데 3D로 영화관에서 3D로 본 게 진짜 언제지라고 되게 짚어보니까 그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옛날에 그 3D 영화 뭐 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안경을 씌운 다음에 롤러코스터인가 아무튼 그런 약간 짤막한 영화 같은 걸 보여줬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학생 때겠죠. 그때 봤던 거 이후로 영화관에서 3D 영화를 이제 처음 봤는데 근데 제가 조금 간과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3D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신체적인 제약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시력을 저는 안경 지금 라식 수술을 하긴 했지만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양쪽 눈에 시력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심지어 한쪽 눈은 좀 난시가 다시 생겨가지고 조금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3D 안경을 끼니까 시야 각이 또 더군다나 저희가 또 의자를 또 사이드에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막은 튀어나와 보이고 어디에는 또 3D가 적용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여자친구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앉는 자리라든지 자신의 눈 상태를 좀 생각을 하시고 3D를 관람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저는 오히려 아바타라는 세계관이 되게 크고 매력적이고 되게 섬세하잖아요. 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식생이라든지 동물, 뭐 해양 생물들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정말 너무 매력이 있었고 외계 행성이 있다면 진짜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몰입이 됐고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2D로 다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 이 장면을 다 담고 싶은데 눈에 이게 좀 어지러우니까 오히려 이게 좀 방해가 됐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또렷하게 보고 싶은데 약간 흐릿하잖아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면 3D 영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지만 영화 자체나 이 아바타 세계관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실에서 구현이 안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공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공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아바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인간이 먼 미래에 정말 인간의 지구가 이렇게 자원이 부족해지고 하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에 가겠다. 근데 가면 우리 인간은 내가 봤을 땐 저렇게 할 거야. 못하면 더 하면 되겠지.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무조건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를 찍는 배경이 정말 가상의 그런 어떤 행성이지만 인간의 거기서 드러난 인간의 습성 그리고 막 기자들이 막 찍는 것들이라든지 막 그 안에서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구도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봐가지고 전혀 제가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은 현저하게 적은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아바타 3는 그 전까지는 아바타 1, 2는 사실 나비족과 인간의 대립이었죠. 그렇죠. 네. 나비족은 선이고 인간은 사실은 악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번 3는 나비족에서도 나쁜 놈이 있다.
라는 게 사실은 조금 특이한 새로운 발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중간에 나왔던 그 나비족의 어떻게 보면 그 빌런이었죠. 네. 바로 마람. 불의 민족이었나요? 망쾅 부족이 망쾅 부족이죠. 네, 망쾅 부족. 그것도 사실 저기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즈텍 문명에서 약간 그런 좀 차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망쾅 부족의 이제 그새 까먹었네 이름이 뭐였지? 바랑씨. 망쾅 부족의 바랑 씨가 정말 매력적인 빌런으로 나오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훗날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이제 나비족 안에서의 어떤 그런 반발심, 어떤 그런 증오에 대한 의식을 좀 담고 싶었다. 그 나비족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혹시 그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망쾅 부족이 사실 그 울긋불긋했던 그 부족 맞죠? 네, 그러니까 나비족이랑 싸우는. 네, 그쵸. 근데 저는 사실 그 약간의 그런 어떤 이런 그 장면, 그러니까 나비족 안에서의 어떤 그런 대립, 어떻게 보면 이제 선과 악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다른 영화가 좀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면서 좀 떠올랐었던 게 이제 아포칼립토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네, 아포칼립토 같은 영화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쫓고 쫓기는 장면이 막 나오고 이제 막 아포칼립토에서도 나오는 어떤 제사장한테 이제 뭐 제물로 바쳐지고 막 이제 어떤 노예가 되고 막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그 장면이 되게 많이 좀 오버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족들 간의 어떤 대립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되게 많이 조금 느꼈던 게 결국은 그 어떤 그 종족이 있다라고 하면 종족 안에서도 결국은 서열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그 서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1차원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관념이 조금 없어질 수는 없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결국은 뺏고 뺏기는 어떤 전쟁과 침략 그리고 방어 우리 부족을 지키겠다는 어떤 보호 본능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우주 행성의 다른 족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사실이고 미래에 어떤 있을 법한 일에서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프레임에서는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랑이라는 캐릭터를 진짜 매력 있게 봤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아까 현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나비족이 물론 이제 인간은 나비족이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행성을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편, 2편에서는 단순한 대립이 있었다면 3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에서 그러니까 신념이랑 관계에 좀 되게 물들어 있잖아요. 그 망관족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비족은 사실은 굉장히 고도화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인간처럼 똑같이 생각도 하고 슬픔,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또 지식이 굉장히 인간처럼 있는 걸로 존재로 나오잖아요. 네. 인간 같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망칸 부족 같은 사람이 생길 테고 하물며 우리나라나 뭐 사실 우리 전 세계에서 갈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다 충돌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는 A화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긴 하지만 네. 뭐 그걸 떠나서도 사실 망칸족은 A화를 부정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체제가 다르다고도 저는 좀 그거를 조금 차용했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전 지구에서도 크게 보면 체제가 4가지 정도로 나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뭐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저희가 제3자, 인간의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가 침략하려고 하는 인간이에요. 지구에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고 지구가 정말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내 가족과 우리 지구 인간들이 살려면 종족이 다시 번성하려면 이 행성을 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망칸족이 파트너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되게 철학적인 질문도 스스로 많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절대악과 절대선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십자군 전쟁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때도 종교 전쟁이죠, 사실. 근데 약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A화보다는 우리는 불을 믿는다 이런 게 좀 강했었고
약간 토테미즘 같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바랑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한계점도 있죠. 어쨌든 본인이 가졌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변질이 되는 케이스고, 사실 중간중간에 알고 보면은 겉모습에 비해서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나, 열이죠. 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힘으로 밀리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캐릭터인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랑이라는 캐릭터를 맡은 배우님이 채플린 이 성을 갖고 계세요. 찰리 채플린의 외손녀이십니다. 전 요거 보고 나서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영화를 보기 전에 알게 됐거든요. 무슨 광고 영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채플린의 손녀가 돌아왔다 막 이러면서 예, 그런 데서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의 아내 격이 되시는 네이트리의 어떻게 보면 안티테제 역할을 하시잖아요. 둘 다 부족을 지키는 각 부족의 가장 강한 여전사 포지션에 가까이 있고, 근데 부족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이트리는 자기 부족의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생명이 소중하다면, 바람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인 경향도 있고, 오히려 네가 가서 뭐 카미카제 해버려 뭐 이런 것도 있고, 초반에 공중씬 같은 경우에 그런 장면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스토리적으로는 좀 비슷한 게, 네이트리가 됐던 바랑이 됐던 둘 다 인간인 친구랑 협업을 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이크 설리도 어쨌든 인간이었었고, 그 대령 같은 경우에도 마일스 대령 같은 커디치? 예. 하여튼 마일스 대령 같은 경우에도 뭐 나중에는 나비족 신체로 갈아탔지만 원래는 인간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뭔가 그런 대립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2랑은 좀 다른. 2 같은 경우에는 부족 내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그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다면, 3 같은 경우엔 너 편, 내 편, 근데 서로가 이유가 있고 서로가 뭐 지킬 대상 혹은 가족이 있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주목이 됐었거든요. 뭐 지구를 악의 편으로 정의하지만 현 아바타 세계관 내에서는 지구는 현재 굉장히 디스토피아고 자원적으로도 굉장히 불우한 상태거든요. 이 행성에서 가져다 주는 자원이 지구 생태계를 회복시키거나 혹은 거기서 쓸 수 있는 자원으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온 소수의 지구인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지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대립한 부분에 바랑이 아주 탁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제이슨 대령? 네. 그 대령이 저는 1편이랑 2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뭘 위해서까지 이렇게 그가 싸우나. 그가 충성하는 곳은 과연 뭔가? 그러니까 인간한테 충성을 하는 건지, 그 군대에서 어쨌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고 있는 건지, 또는 제이크 설리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가 싸우는 정말 강력한 동기가 영화 안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이번 영화에서 조금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역할의 의도가 뭔지가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그 망칸족이랑 사실 바람이랑 막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조금 썸을 타죠. 묘한 분위기를 내기도 하고 데리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막 자기 기지에 이제 파트너라 하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제이크 설리에 대한 막연한 북수심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중간에 또 둘이 만나가지고 막 좀 브로맨스가 있는 씬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약간 서로 살려주고 한 번씩. 맞아요. 그러니까 과연 얘는 여기서 나비적으로 신체까지 변하면서 아들을 지금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뭘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개연성이 추가됐으면 좋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현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 행성을 침략해야만 하는 이유. 그러니까 툴쿤을 단순히 잡아가지고 돈 벌라는 걸또 물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범인류적으로 이 판도라 행성에 가야만 한 이유를 조금 더 제시를 해줬으면은 그 안에서의 개연성이 조금 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요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비판적인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안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1편부터 나옵니다. 무슨 한정 자원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근데 사실 저희가 과학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상의 이야기죠. 우리가 놀라는 부분들은 거기 펼쳐진 정글이나 동식물들, 해양에 사는 생물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진짜 미려하지만 있을 법하다. 그쵸. 네.
뭐 그 외계 행성에서. 향유고래처럼 생겼지만 향유고래가 아닌 그런 친구라든지 갑오징어처럼 생겼지만 갑오징어가 아닌 친구라든지 백과사전도 있대요. 예. 그런 설정집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면은 이제 MS님이 거부감을 일으키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바로 인상 찌푸러졌겠죠. 예, 뭐 에얼리언 같은 거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냥 외계 생물이니까 다 에얼리언 같은 거야 같은 느낌보다는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데 생태 환경이 좀 다르고 거기에 이제 에어라는 존재가 있을 뿐이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거 갖고 서로 막 붙으니까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개연성을 채워주는 전체적인 파트에 있어서 요약이나 그 아이코닉한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다 저에 비해서 마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블을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두 분은 요약본 보고 가셔서 이걸 안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3편을 보고 가장 당황했던 게 뭐냐면 30분 단위로 제가 누구지였습니다. 비싸게 생기긴 했어요. 제가 죽어? 형이라고? 형이 죽었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키리를 알아보는데 무지 오래 걸렸어요. 얘가 뭐였지?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단성생식했던 그 친구 이런 요약들이 전혀 정보값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개봉을 하고 한 편이 3시간 가까이 하는데 이거를 다 딸딸딸 외우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머리 색깔이라도 바꿔주지.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두 분께서 마블을 싫어하지만 아이언맨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아이언맨은 그쵸. 헐크를 보면 헐크가 아닌 친구하고 비교가 무조건 돼요. 그렇지. 뭐 몇 명만 더 돼도 다 알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뭐 토로도 그렇고. 도대체 누가 누군지 제이크 설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한참 걸릴 때가 많고 상대편들도 약간 쩌리로 나왔던 과학자들도 이 사람이 중추 인물이었는지 예전에 발언을 했었는지 혹은 여기서 새로 나온 인물인지 등등을 알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저는 반대로 이제 다 풀타임으로 봤잖아요. 마일스 대령의 어떤 기분을 알 것 같거든요. 그는 가족주의적인 부분을 한 번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 부재를 그리고 어떤 군인의 강인함과 임무와 이런 군인 정신으로 돌파해온 인물인데 그거에 완벽하게 대치하는 인물이 제이크 설리잖아요. 그 모든 걸 위해서 심지어 인간의 몸까지 버리고 외계인이 돼버리잖아요. 제이크 설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필 그놈이 자기의 친아들인 스파이더 로아크. 제이크 설리를 아버지처럼 따르잖아요. 이 장면이 아마 마일스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나 소속감에 대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을 것 같고 약간 컴플렉스가 좀 있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지점이 있었지만 이거를 알려면 거의 종반에야 저도 느꼈어요. 3 종반에 돼서야 맞아 마일스가 이랬었지 라는 파트들이 조금 떠올랐는데 여전히 너무 오래된 데다 3시간짜리 장편 영화에 한 파트밖에 없으니까 저도 처음에 야 그쯤 됐으면 그만 쫓아가라. 아니 사령관도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 3편 내내 사령관이 얘기하는 건 제이크 설리 그만 쫓아. 그만해. 우리는 저 돌고래한테 무슨 돌쿤드. 똘꾼. 그 뭐 노란색 액체 그거 수집해서 가는 게 주 목적이야. 그게 목적인데 왜 계속 제이크 설리를 그러냐고. 근데 이제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스파이더를 감금했을 때 그가 진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진심은 안 받아들여졌지만 유일하게 군인 정신을 발휘하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3에서.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마치 뭐라고 해야 돼요? 지구인의 그 목적, 임무를 위해서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호의를 보인 게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그 고백하자면 제가 사실 3를 보면서 앞에 한 10분 정도를 잤습니다. 이게 왜 잤냐? 이유가 있어요. 뭐 하늘 사냥꾼인가? 하늘 거래하는 애들? 상인들. 상인들? 상단. 그게 나왔다면서요? 그거 나올 때 이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거 나랑 안 맞겠다 이 영화. 왜냐면 거기서부터는 사실 약간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다 일어나니까 그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10분을 잔 게 아니신 것 같은데. 3시간쯤 주무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말이 이래서 그렇지 잠깐 이렇게 하고 떴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더니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튼 그래서 앞에 조금 잤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습격 당하기 전에 가물가물 하시다가 습격 당하면서 눈을 뜨셨군요.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대령이 마일스 대령.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WWE처럼 마치 뭐 도망 다니고 뭐 하고 제이크 설리는 지금 판도라 가서 잘 사는데 지금 현지인이 돼가지고 와이프도 만나고 애도 낳고 근데 안 잊었지 하면서 계속 자기도 막 변해가면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복수심도 있을 거고 군인 정신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되고 막 별의 별짓을 다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그 끝나고 나서 리뷰도 찾아보고 하니까 뭐 저 같은 생각을 느끼신 분들도 몇 명 계시고 또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 구조만 보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1편이든 2편이든 3편이든 다. 그래서 그거 너무 재탕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3편이 좀 아쉬운 점은 그건 것 같아요. 2편까지는 충분히 아바타, 그 나비족, 이제 내부 생태계를 활용한 무언가를 하거든요. 또르꾸막토를 타고 뚜루꾸막도 뭐 날치 같은 것도 타고 네. 굉장히 원시적인 무기를 씁니다. 그죠? 활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칼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그랬던 게 그 아까 말했던 킬이라는 친구가 사실 근본이 없는 친구입니다. 왜 근본이 없냐면 이거 진짜 생각해 볼 부분인 게 보통 이런 이종족물이 나오면요. 혹은 종족이 다른 무언가가 나오면 두 종족이 합쳐져서 나온 자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그럼요. 예. 뭐 예를 들어 천사하고 악마하고 둘이서 낳은 자식이 인간인데 뭐 천사 악마의 2배의 힘을 가졌다더라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러면 억지지만 왜냐면 가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단성생식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AI의 A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박사의 무언가를 이어받은 생명체인 거잖아요. 이 친구 사실 복제양 돌리나 다름없는 친구거든요. 그렇죠. 예. A화가 한 번 이렇게 만져준. 한 번 만져준. 근데 그렇죠. 이 친구가 계속 치트키로 써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개연성이 없어 보였어요. 사실. 결국에는 A화 한 방이에요.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데서 쓰는 무대 장치로. 데우스 엑스 아키나? 그게 뭐예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어봤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고대 연극에서 신이 기계 장치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꼬인 내용을 한 번에 풀어버려요. 근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절대자. 절대자 뭔가 근데 인간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의 절대자죠. 근데 왜 하필 이런 이 근본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도 저 친구가 뭔데 A와의 축복을 계속 받느냐 계속 좀 강요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가 해낼 수 있어. 너만이 주어진 무언가 있을 거야. 신께서 주신 너에게 소명이 있을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키리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하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근거가 없으니까 맞아. 계속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 저는 좀 받았어요. 결국 그것도 이제 스파이더도 가가지고 손잡고 동생도 가가지고 손잡고 그래가지고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 보면서 이 편하고는 좀 다르다. 결국 이렇게 되면 3편 이후부터는 그냥 날까? 나비족 쓰지 말고 A와 본체가 나와서 뭔지 모르겠지만 A와 본체가 나와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저는 아쉬웠어요. 예.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좀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저는 뭐 아까 얘기 드렸지만 뭐 1, 2편을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1, 2편의 그 리뷰를 보면서 3편을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갖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런 약간 뭐 키리의 어떤 뭐 개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뭐 어떤 영감을 받아서 뭐 갑자기 뭐 약간 이게 좀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좀 영화 자체가 좀 그 시사하는 바나 아니면은 뭐 영화에서 어떤 아바타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자체는 구성이나 어떤 짜임새나 이런 거 자체는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약간 좀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어떤 뭐 키리의 어떤 뭐 절대적인 위치와 어떤 영감과 마법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그 약간의 연결되지 않는 그런 개연성만 뺀다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뭐 너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이만큼의 제작비를 쓰고 그렇게 영화를 짜지는 않았겠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는 3편에서는 인간이 이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싸움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밀렸어요, 심지어. 전투에서. 거의 밀렸었거든요. 물론 막 여기저기서 부족들이 와서 막 다 도와주고, 똘쿤도 막, 자기 몸으로 막 싸우고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인간의 무기와 이 망칸족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밀리고 있었단 말이죠. A와 없었으면 끝났죠. 그렇죠. 저는 거기서 A화라는 장치를 쓰지 말고, 한 번 판도라 행성이 점령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이제 약간 레지스탕스처럼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이 나비족들이 저항하는 모습이 4편 5편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재밌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네, 카메론 감독님께 한번 메일을 좀 보내보세요. 이렇게 각본을 좀. 한국에서 하는 고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가 총 5편까지 기획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번에 저희가 다뤘던 영화는 딱 3편, 딱 가운데,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시리즈였습니다. 감독님이 사실 지금 나이가 좀 많으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이 5편까지 쭉 완결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굉장히 보이시는 것 같아요. 4편을 같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편에 대한 떡밥이 조금은 나왔는데 지구를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비족이 지구에 가기도 하는 뭐 이 정도의 좀 떡밥이 좀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바타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물론 뭐 저희는 예상밖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나비족이 저 다음 편, 다다음 편에서는. 진짜 일단 안 죽었어요, 빌런이. 죽었잖아요. 바랑은 도망을. 바랑은 도망을 갔고 그 군인은 죽었죠. 마일스도 살지 않았나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을 했잖아요. 이게 떨어졌잖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열린 결말이란 거죠? 야, 여기서 또 근데 불사가 되면 저는 사실은 모르죠. 그 연결을 겪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이크가. 사실상 그럼 그가 제 A화 아닙니까? 떨어졌는데 A화가 보살펴줘서 악도 없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 누굴 안 죽였어요. 그렇죠. 일부 군인, 그러니까 조연으로 나오는 인간들을 제외하면 주요 인물들 중에 죽은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관한데 바랑을 가지고 무슨 장치를 하려고 도망을 치게 만들었을까? 여기서 또 그 제 창의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 저는 바랑이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트랜스퍼가 반대로는 왜 안 되겠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 트랜스퍼가 반대로 돼서 네. 그 여자 소령님인가? 그 대장님 계시잖아요. 상관. 그 밑으로 부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아까 그 채플린 그 외손녀 선생님께서 이제는 인간으로 열연을 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4편, 5편이 배경이 지구이기 때문에 저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이 새로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바랑을 쓴다고 하면 뭐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 저는 반대에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간이 좀 더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아바타 3편까지 내내 뭐 일부 AI 힘을 빌리거나 제이크 설리가 토르코막토라 이런 변수를 일부 줬던 구간을 제외하면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게 3편이에요. 2편 이전까지는 여전히 건재했죠. 테란이었죠. 그리고 일부 타격을 받긴 했지만 본진 자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함선이 망가진 거지. 그 기지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 근데 많이 군세가 죽었을 겁니다.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오기도 했고. 군세가 죽었을까요? 중국 공장들은 돌아가고 있을 텐데. 중국에서 여기까지 보내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여기 있는 그들 입장에서의 열등 종족이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찍어 눌릴 수 있는, 힘으로 찍어 눌릴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반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비족이 주도하고 인간이 소수자 입장이 되고 다만 바랑이 그 인간의 스카우트 되면서 화합하지 않을까?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사실 위험하다. 근데 우리 이 안에서 뭐 A화나 여러 가지 겪어야 될 미스테리들을 해결을 하고 야 그럼 우리 행성도 살리려면 지구도 살려놓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무언가가 귀척점이 생겨서 저기 지구로 가가지고 이제 또 키리가 또 한번 하겠죠. 뭐 손 한번 들면 미세먼지 없어지고 손 한번 들면 이제 방사능 없어지고. 그 연출이 딱 생각이 나네요. 초록빛깔 나무가 참. 근데 저는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도 나네요. 바랑이 사실은 임신을 했다. 마일스 대령의 아이를 임신한 아이를 거죠. 임신했다. 그 스파이더의 여동생이 생긴 거죠. 늦둥이 여동생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약간 아침 드라마.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이상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키아벨리의 좀 군주론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은 침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구에서 지금 당장 못 살고 20억짜리 인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침략을 멈추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계속해서 침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비족이 스스로를 지키려면 무장을 해야 된다. 톨쿤도 이제 정예 양성을 좀 해서 바다에서도 해군을 좀 양성을 하고 공군도 양성을 하고 토르크막토도 더 배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토르크막토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인간이 더 이상 안 쳐들어오죠.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네요. 저는 제2의 판도라 행성, 그러니까 판도라 행성이 이제 점령을 당하지 않으려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의 행성을 나비족이 침략하는 스토리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 이제 헤게모니를 바람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러 뭐 돌아간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스토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지구인하고 나비족이 합심을 해서 제3의 어떤 새로운 아, 그만 싸우고 저기를 가자. 그러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적이 가장 좋은 아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공통의 적이 생겨야 되니까. 프로토스랑 테란이 힘을 합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그 행성으로 이제 가버리는.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마냥 이상한 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4가 나왔는데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전 좀 깊은 게 네. 두 분이 판타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이거 추천했을 때 속으로 약간 굉장히 긴장하면서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전 판타지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감성을 왜 몰라줄까라는 좀 약간 차연함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보고 오더니 의외로 굉장히 괜찮게 보셨다고 하셔서 저는 약간 좀 하이퍼리얼리즘에 가까운 영화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약간 좀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영화를 너무 편식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러니까 뭐 컨텐츠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실 종류가. 근데 뭐 제가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히어로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약간의 뭐 약간 판타지적인 어떤 이야기나 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닥 막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덜 보게 되죠, 사실. 근데 아바타 세계관에 대한 어떤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게 너무 뛰어나가지고 야, 이 세계관에 대한 거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또 만들었을까, 작가가.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기 미국에는 아바타 테마파크가 정말 거대하게 있죠. 즐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고 판도라 행성처럼 거의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 익룡이 아니죠. 익룡이죠, 뭐. 뭐 익룡이죠. 네. 타고 다니는 익룡. 날아다니는 애들.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뭐 물론 픽션이겠지만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찍으면 자기 DNA나 이런 것들이 나비족으로 변환되는 그래픽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게임부터 시작해서.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왔었는데 사실 잦은 연기로 인해서 조금 개봉 시기하고 못 맞췄어요. 근데 불의 이제 이번에 나왔던 작품하고 맞춰서 다운로드 콘텐츠를 좀 만들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호평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IP 자체에 대한 어떤 범용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자주 보던 영화의 이런 장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영화 가격이 조금 싸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로 영화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근래 이제 영화관 한 곳이 메가하고 롯데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몇몇 관들을 이제 통폐합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아이맥스 돌비 어토머스 혹은 특별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화들 거의 바로 매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관들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도는 실정이라고 해서 좀 일반관을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좀 장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해요. 어차피 눌리느니 그렇죠. 조금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좀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영화라는 게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는 저희도 그냥 일상 엄청 자주 봤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만만한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요즘엔 뭐만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이서 가도 영화 티켓 값에 팝콘 세트에 예, 또 그리고 그런 데 가면 또 메가플렉스에 보통 같이 있기 때문에 부가 비용까지 쓰니까
네,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좀 그런 접근성에 대해서도 영화 업계에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좀 했어요. 아니 뭐 돈이 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그렇게 돈 들여서 봤는데 영화가 더럽게 재미가 없으면 옛날에는 아이 영화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겼다면 최근에는 기분이 팍 상해요 아주. 특히 그 같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영화가 너무 별로거나 이러면은 화를 냅니다. 그렇죠. 왜냐면 가격이 싸지 않으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저희가 영화라는 특징이 사실은 아무리 리뷰를 보고 봐도 취향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요새 영화 퀄리티도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 영화는. 아니 그리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뭐 영화 2명 값에 팝콘까지 하면 5만 원이라고 치면요, 넷플릭스 광고용 구독제 모델로 봤을 때 10개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거의 한 1년 동안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화관 산업의 큰 위기인 거는 맞아요. 지금 뭐 OTT도 너무 활성화가 돼 있고 사실 근데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영화관 산업의 가장 큰 지금보다 위기가 언제였냐면 텔레비전의 등장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그때 사실 이제 원래 뭐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관이 지금처럼 스크린이 크지 않았어요. 예전엔. 근데 이제 TV가 이제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가정용으로 그다음에 뭐 컬러 TV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영화관이 굉장히 큰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상영관들이.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 디지털 TV 시대에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게 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그럼 대형 스크린을 만들자. 그럼 집에서 보는 것보다 화각이 워낙 좋고 잘 보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도 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영화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산업의 명맥을 그러니까 유지를 해왔거든요. 영화 상영관 산업이.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결이었는데 아바타 같은 영화를 만약에 뭐 상영관에서 한다 그러면 돈을 내고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슷한 생각을 되게 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영화관이 되게 썰렁했거든요, 갔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게 뭐였냐면 차라리 영화관을 뭐 저라면 이런 모델이 있으면 좀 쓸 것 같아요. 영화 상영관 산업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찌됐든 오게끔 해서 조금 이제 ROI를 맞춰야겠다는 어떤 접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저는 영화관 정기 구독 모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권제 형태로 뭐 헬스장처럼 뭐 한 뭐 5만 원을 내시면 월 뭐 4회 뭐 영화를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뭐 시즌권 뭐 아니면은 뭐 연간 회원권이 뭐 한 60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저렴한 가격에서 영화를 볼 수 있고 사실 저희가 사업에서 보자면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에서 회원권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어떤 시즌권 판매를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현금을 당겨올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업자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모델로의 접근이 있어서 영화관에 오는 사람들이 보다 늘어나고 그러면서 수익성이 조금 저감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영관이 늘어나야 실제로는 이제 배급하는 배급사 입장에서도 상영관 수를 보고 어떻게 보면 배급사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영화 산업에서의 그런 쇄신이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쇄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모델들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요. 그런 걸 좀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저희 호텔이나 비행기도 얼리버드라든지 아니면 마감 임박 세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관도 좀 그런 걸 하면 어떡해. 너무 배짱이에요 사실. 네. 이 코로나 때는 뭐 정말 뭐 치명적인 이슈였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에 안 오거나 또는 영화관이 더 이상의 예전의 매력이 좀 부족해진다고 느끼면 아까 말씀하셨던지 뭔가 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직원을 없애버린다든지 요새는 들어갈 때 표 검사도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럼 들어가면 보겠다. 그냥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라서 통용되는 거지. 다른 데였으면 네. 거기서 좀 주무시고 계세요. 네. 노숙자가. 그러니까 저처럼 영화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빼고 그냥 하루 종일 한 4편 정도씩 본 적도 있거든요. 야, 그리고 뭐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다 보고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체인소맨인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게 저 나름대로의 어떤 힐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수요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 지금에 있는 가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것 같고
예전에 그 제가 우리나라 어떤 L모사의 영화 배급 사업을 하시는 본부장님이죠. 만나봤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뭐 기존의 영화관들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구냐면 프로야구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티켓 값이 비슷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선택,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되 가격이 같으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레저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실은 고객이 느끼는 효용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판매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마 영화관이 계속해서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프로야구가 이겼다고 봐요. 천만 광중의 시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현장에 간 사람만 천만이고 뭐 스트리밍이나 중계로 보는 거는 그럼요. 네. 천문학적인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조금 왜 얘기를 한 거냐면 아바타 3로 비견해서 봤을 때 영화관이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건 좀 아깝다. 아직도 분명 가치가 있다. 분명 영화관이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저는. 맞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바타 3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각적인 충격 이런 비주얼라이징적인 부분은 너무나 좋았다. 완벽했습니다. 진짜 훌륭했습니다. 자, 오늘 또 여전히 돌아왔죠. 또 평점 시간 또 한번 해야죠. 평점 먼저 하시죠. 저는 솔직히 에이와 키리의 그 장면만 없었다고 하면은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은데 5점 만점에 4.5점. 네, 그게 좀 너무 그 개연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갑자기 저게 왜 튀어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나머지는 정말 너무 퍼펙트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건을 두긴 해야겠습니다. 초회차 기준으로는 4.8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NK는 개인의 딱 그 평점이 4.8? 그렇죠. 네. 좋습니다. 최고점인 것 같은데. 왜 어쩔 수 없다도 같은 점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조건을 뒀냐? OCN에서 나오면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스토리나 서사에 대해서는 그닥 감흥이 없었고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감흥이 컸는데 그 스크린과 그 비주얼과 이 사운드가 아니면 작은 TV로 만족할까? 그러니까 다회차 관람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접근성이 좋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접근성이 좀 낮은 영화라고 좀 생각하고 다만 초회차 극장에서 본다면 강추 강추입니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저는 3.7점 하겠습니다. 3.7점. 그냥 뭐 좋은 영화인데 너무 길어요. 인간적으로다가 런닝 타임이 너무 길고 절대 음료수 가져가지 마십시오. 뭐 진짜 이거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조언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3시간이 넘는 영화들 많죠. 근데 저는 인터미션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물론 뭐 그 내용적인 거는 뭐 A와 이런 거는 뭐 영화적인 이슈로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했던 솔직히 킬이 나오자마자 우리 다 알았잖아요. 야, 제가 뭐 하겠네. 제가 뭐 A와 맨날 그 뭐 발작하고 쓰러져 있는데 다음에는 발작을 안 하겠구나.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인간을 살리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꼬아서 그 예상을 좀 벗어난 스토리였으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줬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서 이 정도 점수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편, 5편이 나오면 볼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 리뷰 비버의 시선 아바타 3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컨텐츠, 책 이런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